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통화의 가치가 강세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전쟁과 금리라는 이 두 변수가 달러 강세 움직임에 키를 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15 모니터입니다. 요즘 이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홍익희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요새 좀 크게 좀 체감이 되는 게 좀 환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1,500원 선을 넘어섰는데 지금의 이 환율에 대한 상황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왜 이렇게까지 올라간 걸까요? 지금 이렇게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해서 아침에 보니까 한 1,509원 정도에 와 있던데, 네. 지금의 지금의 현상은 사실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글로벌 자금 흐름이 달러 우선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상황이 급박해지면 많은 사람들은 일단 달러를 확보하려고 듭니다. 게다가 기본 기조가 미국의 연준이나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지금 고금리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는 조금은 물 건너가거나 아니면 연기됐다고 보는 거고, 상황이 지금 세계 거시경제가 안 좋아지니까는 미 국채 금리가 지금 한 4.4%까지 올라가서, 즉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통화의 가치가 강세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게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고, 우리 한국의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최근 원유 가격이 급등하니까 우선 원유 수입 가격으로 지출해야 될 달러가 많아요. 게다가 지금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격차가 오히려 미국이 강하고 우리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강한 쪽으로 자본 유출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시하자면 우리 원화가 약해서라기보다는 달러가 지금 상황에서는 강세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초강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환율이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좀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당국이 개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좀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어느 정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외환시장의 인위적인 개입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두 개입 정도에 끊쳐야지. 우리 외환보유를 가지고 막을 수는 있겠지만 허무하게 너무 많은 땀 흘려서 벌어들인 외환보유고를 일종의 잘못하면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되기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환율이라는 건 환율을 일으킨 기본 원인들을 치유해야 되는 거지, 외환시장에 달러를 풀어가지고 일시적으로 계속 누르려는 거는 오히려 폭발 압력을 더 키우는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 인위적인 개입은 줄이고 환율이 이렇게 강한 요인들,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은행의 통화 팽창 속도가 연준보다 훨씬 돈을 많이 찍어내고 통화 승수가 높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성장률이 미국 이상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산업 경쟁력이나 이런 펀더멘털을 강하게 만들므로써 자연스럽게 환율을 우리가 강세로 가는 방향을 유도를 해야지, 이렇게 시장의 인위적인 개입은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제 앞서서도 이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돈이 미국으로 빠져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원화의 약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친다고 보세요? 당연히 자본의 흐름이라는 건 금리가 강한 나라로 자본이 모일 수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가 한 3.75% 정도 되고 시장금리 자체가 10년 대표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4.4%이기 때문에 이 두 금리가 다 우리보다 높습니다. 기준금리도 한 1.25% 높고 시장금리 자체도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금리가 약한 나라의 돈들은 미국으로 몰릴 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한국의 기준금리는 설사 올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금리의 격차를 가능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금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중에 얼마나 돈이 풀렸냐 이제 유동화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미국과 비교했을 때요 이제 한국의 통화 정책 이런 흐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시기에 좀 아쉬운 점이나 이런 점을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쉬운 점이 많은데 우선 그래프를 하나 보고 좀 가죠. 네. 지금 이게 한국과 미국의 M2 공급 추입니다. 네네. M2라는 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이게 시중에 나와서 광의의 통화 공급량, 불어난 공급량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우선 미국의 M2 통화 공급량을 보면 미국도 2020년 팬데믹 사태 때 정말 돈을 많이 찍어냈어요. 하지만 2022년서부터 미국은 긴축으로 들어가서 한 3년간 시중에서 뿌려진 유동성을 계속 중앙은행이 빨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는 M2 공급량을 낮춘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우리 한국의 통화 공급량 M2를 보면 우리도 2020년 팬데믹 때 돈을 많이 찍어냈지만 미국이 2022년서부터 긴축을 할 적에 우리는 계속 통화 팽창 정책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통화 공급량은 지금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2022년에 비해서 지금 2026년에 통화 공급량이 엄청 많아진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차이는 한마디로 이렇게 돈의 가치가 희석이 되면 당연히 미국 달러가 강할 수뿐이 없고 미국 달러가 강하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한국 원화가 약해졌기 때문에 환율은 상승할 수뿐이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6년 동안만 그런 게 아니고 1986년 이후를 돌아다 봐도 미국의 M2 증가율은 지난 40년간 한 9배 내지 한 10배 정도 증가했는데 비해서 우리 한국의 M2 증가율은 한 44배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는 최근 6년 사이뿐만 아니라 그간 우리 한국 경제가 급성장을 하면서 우리의 원화 통화가 미국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많이 발행됐다. 그 결과값이 요새의 우리가 그 환율이 치솟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이 그래프가 한국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의 추이인데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보다 항상 금리가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지금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높은 즉 강한 통화로 자본 흐름이 흘러가는 겁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잠깐 통화 얘기를 잠깐 했는데 보니까 그래프 보니까 한국이 44위에 엄청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통화량이 늘어나게 된 근본적인 좀 원인은 어디 있다 보세요? 그거는 우리가 과거에 고도성장하던 그러한 습성 속에서 기본적으로 경기 방어나 경기 부양을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인 유동성을 늘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통화 구조가 그런 쪽으로 길들여져 있는 거죠. 보통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이제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뭐 좋지만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이 되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좀 고환율 시장에서 봤을 때 실제 기업들의 실적에 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세요? 예, 그거는 이제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수출하는 업체로서는 사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수출 지상주로 나갈 적에는 인위적으로 환율을 좀 이렇게 치솟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썼어요. 반면에 수입 기업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은 원화를 들여서 수입해야 되니까 수입 기업들은 실적이 나빠질 뿐이 없죠. 게다가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수입 물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우리 일반 서민들한테는 물가가 올라가서 타격입니다. 그러니까 수출 기업한테는 좋은데 반면에 시민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물가 자체를 끌어올리는 수단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정책이라는 건 항상 한쪽에 득이 있으면 한쪽에는 실이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실은 득은 수출 기업한테 돌아가는 거고 네. 실은 수입 기업들과 우리 서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또 현 시점에서는 좀 이제 전쟁이 좀 빨리 끝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중동 전쟁과 같은 이런 지정학적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쨌든 달러 강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달러의 강세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렇게 유지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강세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가능한 빨리 끝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는데, 유가가 폭등하면은, 앞으로 물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구나, 라는 심리가 퍼지면서, 그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건 이제는 꿈도 못 꾸겠구나 라는 이러한 공감대가 달러 강세와 고금리 기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장세는 결국 이란 전쟁, 그 다음에 유가, 그 다음에 금리 이런 것들이 지금 좌우를 하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만약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달러 강세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긴장이 완화되고 휴전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는 또 상황이 빠르게 이제 진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방향은 전쟁과 금리라는 이 두 변수가 달러 강세 움직임에 키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금도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금값은 요새 많이 하락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그게 방향으로 왜 갈까요? 그러냐면 네. 우리들이 이렇게 지정학적인 리스크, 전쟁이 발생하면 달러의 대체 자산이라 안전자산인 금과 은 혹은 비트코인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데 과거의 사례로 보아도 전쟁 초기에는 항상 금이나 은 같은 게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전쟁 초에는 달러에 대한 안전자산 수요가 더 큽니다. 금이나 은보다. 그리고 전쟁이 오래 가거나 전쟁이 끝나면은 그때서부터 금과 은값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게 과거의 사태 때도 역사적으로 그러한 패턴이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도 유사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일단 전쟁이 터지니까 기업이건 국가건 개인들이건 일단 달러 수요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금과 힘을 못 쓰고 어느 정도 이게 반전이 될 때
달러 수요를 찾지 않게 될 때 그때서부터 은값은 움직이게 됩니다. 달러가 먼저 선행을 하는군요.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럼 지금 뭐를 봐야 되지? 어떤 지표를 봐야 되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럼 교수님 입장에서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좀 봐야 될 핵심 지표들 몇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환율뿐만 아니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입니다. 금리. 모든 거시경제의 흐름은 10년 미국 국채 금리에 다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금리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지금 금리가 한 3.9에서 지금 4.4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이 금리가 더 올라서 4.5를 돌파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모든 자산 시장이. 그래서 금리를 가장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실 유동성입니다. 모든 자산은 시중의 유동성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등락이 결정되는데 그러니까 유동성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신규 국채 발행 수요도 많고 롤오버 만기가 들어오는 국채들도 많은데 문제는 이거를 장기 국채로 발행을 못하고 시장에 장기 국채 수요가 적다 보니까 단기 국채로 발행합니다. 단기 국채라는 건 1개월, 3개월, 6개월물이 단기 국채예요.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급전을 빌려서 생활하는 꼴인데 단기 국채를 발행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롤오버가 계속 돌아야 돼. 1개월, 3개월, 6개월마다 계속 롤오버를 해줘야 되고 신규 국채도 연간 한 2조 규모 달러로 엄청 많이 발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의 단기 유동성이 국채에 최 빨려 들어가서 시중의 유동성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해요. 유동성이 부족하면은 일단 모든 자산군에 영향을 받는데 특히 달러의 대체 자산인 금과 은과 비트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달러 지수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유가의 급등이 물가 지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전쟁 중이지만 유가의 동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두루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봐야 될 지표들을 좀 정리해보자면 금리, 유동성, 뭐 달러 지수나 어떤 유가 동향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여쭤볼게요. 자, 개인 투자자가 이런 환경에서 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액션, 어떤 행동을 좀 취해야 될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가격이 올라갈 것을 맞춰서 수익을 올려야겠다라는 자세보다는 이러한 변동성이 크고 전쟁 상황 때문에 벌어진 정상적인 흐름 속에서는 일단은 방어 전략, 생존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즉 한마디로 돈을 벌겠다는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내가 심하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분산과 분할 구조를 채택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예를 들어서 현금도 원화뿐만 아니라 달러를 갖고 그 다음에 투자 자산은 달러의 대체 자산인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그 다음에 기존 투자하시던 주식이나 뭐 채권이나 부동산 등으로 폭넓게 분산 투자를 이루고 그 다음에 장이 급하게 움직여서 지금 이게 굉장히 싸게 떨어졌다라고 생각해도 이런 걸 몰빵 매입하지 말고 분할 매입 매도하는 전략으로 지금 상황은 변동성 속에서 살아남는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방어적인 전략으로 자세를 취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장의 흐름이 정상적인 관계로 가면 오히려 이 방어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그때 가서는 공격적으로 수익을 거둬들일 수도 있어요.
사실 진짜 요새 너무 변동률이 커서 이 주가 차익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서 저도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은 좀 어떤 또 행동을 좀 빨리 취하기보다는 조금 방관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환율에 대한 얘기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